정부와 정치가 할 주택 공급은 살 수 있는 집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근데 지금 살 수 있는 집을 공급하는 정책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를 살 수 없는데 네. 비싼 아파트만 계속 공급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 수 없죠. 그래서 너 살 수 없어? 그럼 대출 많이 해줄게. 그럼 우리나라 같이 망하자는 거예요. 미분양난 원인은 분명하거든요. 건설사들이 자기 손해내기 싫으니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버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부가 3천채 사줄게.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취득세, 양도세 감면해줄게. 그래서 온통 협회 전문가들 다 달려들어서 지방 부동산 규제 완화해준대요. 아니요. 먼저 가격을 낮추라고요. 저 오랫동안 건설 애널리스트였고 건설회사 다녔습니다. 네. 건설회사는 맨날 그래요. 높게 분양가 써낸 다음에 아예 살려줄 거야. 10년 전, 20년 전 반복입니다. 근데 한 번도 개선되지 않아요. 대선 이후에 우리 부동산 시장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광순의 복도방 이광수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 전에 지분형 모기지 먼저 여쭤볼게요. 네. 10억짜리 집을 1억에 살 수 있다. 네. 일단 그 구조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정부가 내놓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야기가 다른데 네. 일단 한 1억 원에서 1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내 돈이 들어가는 게 그래서 10억 원을 살 때 정부에서 40% 지분을 같이 투자해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10억 원 중에서 4억 원은 예를 들어서 정부가 같이 지분 투자하고 나머지 그럼 6억 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70%는 대출해주고 나머지는 자기 자금으로 그렇게 매입하게 해준다. 네. 뭐 이런 계획을 지금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네. 발표를 했고 뭐 공식적으로 어떤 문서가 나온 건 아닙니다. 금융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지금 해서 공론화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투기를 조장하는 것 같고 어찌 보면 정부가 많이 개입해서 공공성이 개입되는 양면성이 있는 정책인 것 같은데 하나씩 여쭤볼게요. 10억짜리다. 내가 1억밖에 없어요. 네. 4억은 LTV 40% 땡겨가지고 4억 받으면 이제 5억은 마련돼 있어요. 만약에 그냥 네. 계산하기 쉽게. 그렇죠. 그렇게 하시죠. 그럼 나머지 5억은 정부가 뭐 주택금융공사나 그런 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5억은 정부가 이제 같이 사는 거죠. 네. 등기는 그러면 이광수 절반, 정부 절반 이렇게 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지분형이니까. 지분형이니까. 네. 어쨌든 그래도 집주인은 뭐 기분은 나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누가 사고 팔으라고는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나가라 들어가라고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1억 갖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긴 해요. 네. 그 다음에 이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자 이런 건 대출 받은 건 이자를 내야 되고요. 내야겠죠. 일단 4억은 이자 내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지분 받은 거에는 이자가 없습니다. 공짜로 빌려줘요. 그러니까 지분을 같이 투자한 거니까. 아, 정부가 투자한 거니까. 그러니까 마치 주식회사처럼. 근데 월 이용료는 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용료는 내는데 그게 뭐 주인이 절반이 대한민국 정부니까 대한민국 정부한테 내 집이지만 내가 살고 있는 월 이용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주준데 여기에서 서비스 사용해도 물건을 네.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똑같은 개념입니다. 네. 대신 이제 임대료를 내면 또 거기에서 지분율 받고 나눠 갖는 거죠. 그래도 크게 비싸진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비싸게 내라고 하진 않겠죠. 그렇습니다. 네. 네. 이용료 내고 1억 원은 내 돈 냈으니까 1억이나 1억 5천 내 돈 냈으니까 4억이나 뭐 3억 5천에 대한 이자는 내고 모기지로 낼 거고요. 네, 그죠? 대출 받았으니까. 네. 집값이 오르면요. 집값이 오르면 네. 지분만큼 나눠 갔습니다. 2억 10억짜리가 12억 됐어. 그럼 2억 원은 1억 원씩 나눠. 1억씩. 네. 내가 팔았을 때. 네. 이것도 좋아요. 네. 내리면요. 2억 내렸어. 8억 되면. 내리면 정부가 손실을 다 떠안습니다. 더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5억이 됐어. 네. 그럼 5억 손실을 정부가 다 떠안습니까? 맞습니다. 4억이 됐어. 6억이 내렸어. 그러면 이제 제가 1억 손실이 생기는 거고. 네. 거기까지는 논의가 안 됐는데 네. 어쨌든 손실은 정부가 다 떠안는다는 게 기본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게 그 이야기가 될 수 잘 모르겠네요.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분형 모기지가 들어온 이유를 좀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왜 정부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얘기는 뭐냐면 집값은 올랐다. 그래서 많은 뭐 젊은층이라든지 아니면 무주택자가 이 집을 못 사고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내 집 마련을 도와주겠다. 근데 그동안 어떻게 도왔냐면 정책 대출이라든지 대출을 많이 해줄게 사라 도와줬어요. 근데 가계 대출이 지금 너무 많아서 일종의 이제 더 이상 못 오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 못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분형 모기지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즉 가계대출을 증가하지 않으면서 크게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집에 대한 수요, 주택의 수요를 일으키는 거죠. 보수 진영에서는 어찌됐든 집을 살 수 있게 좀 해줘. 집 있는 사람만 뭐 한 거야. 네. 정부가 주택 경기도 살리고 네. 내 집 마련을 하게 해줘라고 네. 이야기하고 네. 진보 진영에서는 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지 공공성을 좀 강화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둘 다 조금씩 되는 것 같은 조금씩이 아닌데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좀 근본적으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떤 거냐면 지금 무주택자가 집을 못 사는 이유는 네. 대출을 안 해줘서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내 소득이라든지 자산 규모 대비해서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정부가 할 일은 집값을 내리는 정책을 해야죠. 그런데 이거는 방치해 놓고 네. 자 대출 안 돼? 그러면 같이 투자해. 그래서 만약 수요가 증가하면 집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제도라고 네.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도라고 그러면 누가 안 사겠습니까 집을? 1억만 주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 네. 심지어 떨어지면 다 보존해줘. 오르는 거에 대한 옵션만 갖고 있어. 현실적으로 제도는 괜찮은데 현실적으로 도입이 쉽지 않겠네요. 아니 도입을 한다고 가정하고 네. 그럼 누가 집을 안 사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다 마련하고 그 감당을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이제 별도의 또 문제고 또 하나 그런 차원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집값은 폭등한다. 네. 그럼 이걸 누가 감당할 수 있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다. 또 하나 근데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돈을 누가 또 댈 건가? 그리고 만약 집값이 떨어졌을 때 그러면 이건 정부가 다 세금으로 또 메꿔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완전 이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익은 개인한테 가는데 손실은 공동을 지게 한다? 이익의 사유와 손실의 공유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런 발상이 나오는 건 저는 지금 주택 정책에 대해서 뭔가 좀 방향성을 잘못 잡고 있다. 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계속 해온 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죠. 시장 분위기 좀 볼까요? 네. 토호제 풀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분석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데 우리가 너무 서울 중심, 강남 중심의 집값만 특히 저 같은 기자들이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어서 온 국민이 이렇게 강남만 지켜보는 사실 너무 지금 양극화가 역대급으로 심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호제 때문에 한번 요란했었으니까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아시는 것처럼 토호제가 2월에 해제됐고 네. 또 3월에 재지정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해제되면서 2월과 3월에 시장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네. 그 여파가 지금까지 미치고 있는데 일단 극명한 변화는 보시는 것처럼 주택 거래량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토호제가 해제된 2025년 2월에 갑자기 아파트 거래량이 폭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3월에는 무려 8,700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신고 기한을 감안하면 9천 건 이상도 가능해 보여요. 근데 4월 3주 현재는 2천 건이 안 돼서 또 토호제가 지정되는 순간, 확대 지정되는 순간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지금 정책이 변동성을 엄청나게 키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토호제라는 게 이제 갭투기 방지법인데 네. 갭투기 방지법을 잠깐 풀었더니 그 사이에 갭투기를 많이 했고 네. 다시 묶었더니 갭투기를 못해서 거래량이 늘었다. 이 해석이 맞습니까? 그런데 그 속내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갭투기 내지 갭투자를 했는데 사실은 그 수요자들은 일종의 무주택자와 갈아타기 수요가 많았어요. 다주택자가 아니라. 네. 그 지점이 약간 다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에서 다주택자는 철저하게 투자를 목적으로 하죠. 돈을 벌려고. 그래서 토호제가 해제되는 순간 돈을 벌 것 같아서 샀다라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주택자와 실수요자가 갈아타기를 산 건데 이건 뭐냐면 집값이 더 오를 것 같다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산 거예요. 그럼 자기 집을 왜 팝니까? 실수요자는 1주택자는 팔고 나서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는 계약서라도 첨부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집값이 오를 것 같으면 내 집은 왜 파는 거야? 더 좋은 지역으로 올라가거나. 맞습니다. 아, 조금 보태서. 이게 시장을 네. 움직이는 지금 작동 원리예요. 맞아, 맞아. 네. 지금은 갈아타기 수요가 대세예요. 그래서 양극화가 생긴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이따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토지가 해제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갈아타기 수요가 예를 들어서 강남 3구에 집중된 거죠. 그런데 이 집을 사기 위해서는 다른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매물이 같이 증가해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지 않았단 말이죠. 왜 강남만 올랐냐면 여기서 판 수요가 강남에는 몰렸고 네. 그 대신 매물은 증가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여기 지역이 폭등한 겁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명확하게 오는 사람들은 여러 군데서 왔지만 그들이 가는 곳은 한정돼 있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명확하게 개념 규정은 토지 해제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한 사람들이 산 게 아니라 무주택자와 실거주 목적으로 한 갈아타기 수요가 많았다. 그 말씀대로라면 토지 해제의 상당 부분은 그래도 일리는 있다. 실수요자한테 도움이 됐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뭐냐면 좀 더 길게 볼 게 뭐냐면 이렇게 토지가 해제되면서 누가 팔았냐? 다주택자가 팔았어요. 그리고 갈아타게 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실수요자들은 너무 높은 집값에 또 사버렸어요. 지금 벌써 이 거래 가격 대비해서 호가는 2, 3억 떨어지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고. 네. 그 선수들은 다 나가고. 맞습니다. 네. 조금 더 좋은 데로 대출이라도 조금 보태서 들어가려는 분들은 사고. 그래서 또 대출이 급증했거든요. 우리가 주택 가격 오를 때 거래량 오를 때 집값이 얼마에 팔렸다. 그럼 우리가 언론도 마찬가지고 생각할 때 다 샀다만 생각하거든요. 야, 사람들이 10채가 팔렸다. 우와, 10명이 샀다. 나도 사야지 생각하는데 10명이 팔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내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파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굉장히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토지 해제 전에는 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했다고요. 투자자들이. 네, 네. 그런데 이게 풀리자마자 얼씨구나 좋다 하고 판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토지 해제 때문에 집값 상승이 기대되면 팔지 말아야죠. 그렇죠. 근데 네. 팔아요. 특히 다주택자들은.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시장의 정보의 비대칭성과 시장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이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건 4월 3주자 현황인데 서초구는 거래가 0건이에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살만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토지로 광범위하게 더 묶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디 들어갔죠? 서초도 묶였고, 네, 오히려 더 넓게 묶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빠진 마포 이런 데가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 그건 맞아요? 아주 단기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지속되지 못하고 있어요. 네. 막 거기서 터지고 있지는 않는 거군요. 그렇죠. 다른 데가 워낙 거래가 없으니까 더 많은 것처럼 보일 뿐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나마 서울 한복판만 부동산 시장이 좀 뜨거웠는데 토지로 다시 묶었더니 그것도 식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뿐만 아니라 이거는 가격 지수인데 네. 뭐 전형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상승률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건 수요가 줄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시장에. 부동산 시장이 식고 있어요. 양극화 문제를 오늘 좀 여쭤보려는데 일단 여야 대선 주자들이 모두 규제 완화, 공급 강화예요. 부동산 시장을.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아파트가 부족하다고 하는 게 뭐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생각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절대수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어떤 집이 부족하냐면 살만한 집이 부족해요. 즉 내 소득과 내 자산으로 내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집들이 부족하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아파트를 지으면 돼. 그런 부족한 상황에서. 그래서 정부와 정치가 할 주택 공급은 살 수 있는 집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근데 지금 살 수 있는 집을 공급하는 정책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나온 게 이제 지분형 모기지처럼 안 되면 정부가 지분을 절반을 봐줄게 이런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네. 가격이 비싼 걸 대출을 많이 해주고 지분 투자해줄게 사준다는 방식이 아니라 나는 대출을 적당하게 받아도 이 가격이 낮은 공급을 해줘야죠.
그렇죠. 네. 근데 이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를 살 수 없는데 네. 비싼 아파트만 계속 공급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 수 없죠. 그래서 너 살 수 없어? 그럼 대출 많이 해줄게. 그럼 우리나라 같이 망하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게 지속되는 겁니까? 사실은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는 데는 서울, 그것도 서울의 한복판이거든요. 거기 수요가 남아 있는 게 계속해서 재건축 규제 완화. 이재명 후보 예비 후보도 이제 후보군요. 이재명 후보도 재건축 규제 완화 이야기하거든요. 결국은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싶어 하니 서울을 규제 더 풀어주고 용적률 200%, 300%, 400% 더 주고 기부 체납 공공기여 줄이고. 왜냐? 사람들이 다 서울에만 살고 싶어 하니 다 여기에 더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고 싶은 수요와 살 수 있는 수요는 다르다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살고 싶어요. 근데 재건축을 해서 15억짜리 아파트만 계속 생기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살 수 있어요? 사고 싶죠. 그런데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여해를 막론하고 지금 모든 공급을 재건축 풀기해서 공급하겠다는 건 기본적으로 서울에 15억 원 아파트를 내가 공급해 줄게. 그러면 집값 안정될 수 있어. 이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접근하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살 수 있는 아파트예요. 살 수 있는 아파트를 공급해 줘야죠. 그거는 재건축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재건축을 하면 이제 막 평당 분양가가 7천만 원, 8천만 원짜리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30평짜리 아파트가 25억 원의 분양가가 넘습니다. 그 아파트가 2만 채가 공급되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까요? 그러니까요. 중산층이 그 집을 살 수 있냐고요. 그래서 뭐냐면 너 못 사? 그러면 대출해 줄게. 그래서 지금 내수가 망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쓸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시장만 봐서는 안 되죠. 정치인들이나 정책은 전체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 지금 필요한 게 뭔지. 그건 뭐냐면 중산층과 무주택자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공급해 줘야 돼요. 그거는 재건축을 통해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은 오케이요. 뭐냐면 자 지금 주거 여건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노후주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내가 재건축을 활성화시켜 줄게. 네. 라는 차원의 접근은 그런데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해서 공급을 늘리겠다. 이거는 완전히 틀린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하면 비싼 아파트만 시장에 나와요. 그럼요. 그러면 오히려 가격을 더 올리게 됩니다. 최근 2년간요. 서울과 수도권을 통해서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 어디냐면 과천시입니다. 과천시가 왜 올랐을까요? 재건축 때문이요. 거기가 대표적으로 8단지가 있는데 네. 다 재건축을 했어요. 하고 몇 개 남았었죠. 거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집값이 폭등한 거예요. 재건축을 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걸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재건축을 해서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말을 하는지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얼죽신이 아니고 뭐 얼죽재 얼어 죽어도 재건축이다. 지금 문제일 건 뭐냐면 재건축밖에 없다. 지금요 집값이 오른 데는 전부 다 재건축이에요. 정부가 사업성을 굉장히 높여줬거든요. 맞습니다. 서울시하고. 그런데 네. 어떻게 재건축을 해서 전 집값을 안정시키다는 논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래프 보실래요? 네. 지금 서울 아파트 중에서 15만 채가 재건축 단계에 돌입했어요. 근데 이 단계에서 정부가 재건축에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 매물이 감소할 겁니다. 그렇죠? 안 팔죠. 재건축 시켜준다는데. 그죠? 그러면서 지금 목동에 대표적으로 볼게요. 목동 신싱한지 13단지인데 네. 이 아파트가 전체 2280세대예요. 저게 지금 가격이 아니고 매도 물량 팔겠다는. 그렇죠. 재건축을 막 시켜준다니까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의 수가 9채입니다. 충격적이죠. 근데 또 하나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과정 속에서 사업이 더 지연돼요. 더 달라고 합니다. 계속. 네. 그래서 오히려 민간의 주택 공급을 맡겨놓고 재건축 위주의 공급 시장으로 바뀌면 공급이 오히려 안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250%, 270%였는데 350% 줄게 했더니 좋아요 했다가 막상 주니까 이젠 450% 달래요. 네. 450% 주면 어떻게 될까요? 500% 달라고 그래요. 잠실 5단지는 그렇게 해서 얻어냈습니다. 아니요.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세요. 더 네. 달라고 할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더. 네.
다른 완화 조건을 내겠죠. 네. 잠실 5단지는 그래서 올려줬더니 예를 들어서 이제는 초과이익 환수제 없애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 공급을 할 수가 없다. 속도를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완화를 해주면 더 지연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네. 자 모든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잠실주공 5단지의 모든 조합원이 같은 가격에 매수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올려줄 때마다 자 그걸로 혜택 보니까 그래 하자가 컨센서스가 될 수 있죠. 합의가 좀 쉬워질 수 있죠. 네. 근데 볼게요. 목동 신시가지 13단지의 최근 아파트 가격입니다. 최근 3년간인데요. 12억 원에서 16억 6천만 원 올랐어요. 네. 자 매물이 감소하고 수요가 들어오니까 70제곱미터짜리. 네. 네. 가격이 급등했죠. 자 12억에 산 사람은 용적률 300%도 돼요. 그렇죠. 근데 16억에 산 사람은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네. 돼요. 용적률 500%여야 돼.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는 조합원들의 분란이 더 커진다고요. 그럼 옆에 이렇게 큰 단지 목동처럼 네. 잠실 5단지처럼 상징적인 단지들 대치 음마 네. 뭐 네. 이런 대치 성경, 대치 미도 이런 거대한 단지들 네. 엄청나게 비싸고 네. 뭐 합치면 시가총액이 얼마일까요? 이런 단지들은 조합원 힘도 있고 구청장, 서울시장 다 눈치를 보고 네. 뭐 현수막 붙여버리잖아요. 오세훈 시장 물러가라고. 여의도 시범 같은 경우에도 용적률 안 올려주니까 결국 다 올려줬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조금 작은 단지 또는 서울을 벗어나서 좀 외곽에 있는 대규모 단지 이런 데는 힘도 없고 관심도 없고 올려달래 해도 안 올려주고 어지간히 올려줘서는 사업성이 안 나오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는 게 아니 그러면 사업성이 안 나오는데 저대로 그냥 30년 40년 된 목동 아파트를 가만 놔둘래요? 그게 정부나 공공이 할 일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건데 사업성이 같이 올려주면 사업성이 미진한 곳은 안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노원구예요. 강북구 이런 재건축 단지들은 지금 어지간히 올려줘서는 가격이 무려 40% 하락한 곳도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인데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이런 거군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쪽에 쏠리니까. 사람들의 수요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조건 관심도 없는 거예요. 다 강남으로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불균형이 더 심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는 재건축을 다 같이 하고 싶어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다 같은 방향성으로 하면 좋은 데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이 문제가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네. 번째는 그러면 그 재건축 어떻게 할 거냐? 노후주택.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생각해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공공의 역할은 이제 두 가지로 재건축과 관련된 맞춰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첫 네. 번째는 뭐냐면 자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서울시에서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국가의 자산이고 우리 미래 세대의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걸 왜 오세훈 시장이 써요? 그걸 왜 서울시가 씁니까? 지금요. 미래 세대에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이만큼 올면 우리 미래 세대는 뭐 먹고 장사하냐고요. 그래서 그 자산을 한정대로 갖고 이 자산을 배분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강남의 수익성 좋은 데는 용적률을 예를 들어서 낮게 주고 수익성 안 되는 훨씬 높게 주고 이런 밸런스가 이루어져야죠. 근데 다 같이 올려준다? 이러면 사실은 격차를 더 크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될 때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똑같이 수능 시험을 보고 똑같이 봐야 하는데 이게 도저히 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이게 어떤 외부 현상 때문에 대학에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70점을 넘기는 학생들만 10점을 더해준다. 대학을 갈 수 있게. 도저히 지금 시장이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쵸. 부동산 시장이. 맞습니다. 되는 애들만 좀 더 밀어줄게. 그렇죠. 너희들마저 안 되면 이거 시장 무너질 것 같아. 그쵸.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문제는 그렇게 안 되는 거를 포기하면 좋은데 이제 빚을 일으켜서 니네도 할 수 있어라고 자꾸 이렇게 부추기니까 그게 네. 문제인데 어쨌든 첫 번째는
이런 게 국가 자산, 일종의 우리 미래 세대 자산인 여러 가지 용적률이라든가 이거를 배분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죠. 사실은 마찬가지로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노후주택을 산 게 국가 책임입니까? 그게 노후주택 된 게 국가 책임이냐고요. 자연스럽게 노후화되는 거죠. 그걸 감당하고 거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적 거래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공공을 필요로 해요. 왜냐하면 나 너무 힘들어. 공공을 필요로 해요. 대신 그러면 공공이 필요한 걸 가져와야죠. 그게 일부 뭐 기부 체납이라든지 이게 있는데 전 이게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냐면 기부 체납을 하면요. 예를 들어서 반포에 재건축을 하면 어떤 기부 체납을 하면 도서관을 그 지역에 만듭니다. 이게 기부 체납입니까? 아니요. 그건 기부 체납이 아니죠. 자기 동네 좋게 만드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 아파트 단지 뭐 18층에 있는 공공 카페 같은 것도 기부 체납이잖아요. 원베일리. 맞습니다. 근데 사실 보통 사람이 원베일리 안에 들어가서 한강뷰 보겠다고 그 카페 가서 커피를 마시기에는 쉽지가 않죠. 그게 어떻게 기부 체납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예를 들어서 공공이 가져와서 예를 들어서 강북구나 노원구에 투자해주고 지방에 투자해주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민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럼 나 재건축 안 해. 그럼 하지 마세요. 그럼 노후 아파트 사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부 체납하는 것도 과거에 임대 아파트나 저 앞에 한강 쪽 땅을 빼서 거기를 공원을 지으면 주민들도 이 공원 이용하시고 지나가는 고수부지 이용하시는 한강 둔치 이용하시는 서울 시민들도 혜택을 보세요 했는데 주민들이 그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포 그 무슨 유명한 아파트들 새로 45, 50억짜리들 보면 주변에 담을 쳐버렸더군요. 중앙에 공개공지로 기부 체납해둔 땅을 그 앞에 지하철역 가려면 거기 지나가야 되는데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아파트들인데 뭐 근데 거기는 아파트 준공한 다음에 공공에게 그 땅을 내놓기로 기부 체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담을 쳐버려갖고 문을 잠그고 비밀번호 해갖고 들어가는데 맞습니다. 그게 법에 안 걸린대요. 왜냐? 담이라는 게 1.2m인가 넘어야 담인데 그 1m짜리 담을 철제 담을 쳐놓고 열쇠를 잠가 놓으니까 그렇죠. 참 일부 뭐 개포동 얘기하셨는데 네. 개포동에는 임대주택, 임대 아파트를 만들어 놓고 입구에 만들어 놓고 색깔을 회색으로 칠해버렸어요.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마치 그러니까 내가 노후주택 사는 게 권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특혜가 돼버렸다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선진국도 집값이 많이 올라요. 특히 대도시는 네. 우리만큼 올라요. 네. 런던, 뭐 뉴욕은 좀 말할 것도 없고 뉴욕은 뭐 자본시장의 심장이니까. 선진국 뭐 호주, 캐나다, 더 잘 아시겠지만 스페인 이런 데 중심지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용적률 올려주면서 팍팍 거기는 심지어 100년, 200년 된 주택인데 용적률 올려주면서 팍팍 공급 부족하니까 아파트 더 짓자. 그렇게 주택난이 심해도 그런 걸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왜 안 하죠? 그건 뭐냐면 저는 뭐 그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에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슬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울을 막 재건축하니까 예를 들어서 중산층과 일종의 저소득층이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저소득층들이 주로 일하는 일은 새벽에 시작되죠. 그래서 근접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 건물도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럼 이 근처에 사시는 게 좋아요. 그게 슬램의 역할이에요. 그게 노후주택의 그런 허파의 영향을 허파의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다고요. 네. 도시에. 네. 그래서 다양성을 확보해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외곽으로 쫓겨나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지금 서울로 오는 첫 차가 꽉꽉 막힙니다. 안 해가요. 1시간씩. 네. 막힐 뿐만 아니라 버스를 타면 사람분 엄청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일방적인 재건축을 통해서 도시의 허파 기능을 지금 완전히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 일단요 도시에 다양성이 없어져요. 보세요. 이제 서울은 이제 온통 아파트만 생길 거예요. 마닐라나 방콕은 네. 다 수도권 도심으로
한 곳에서만 살고 싶어 하니까 계속 높이 지어요. 그래서 계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다양성이 핵심이라고 보는데 도시의 기능이라든지 경제 성장을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전에 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는 1등부터 60등이 다른 길을 간다고요. 네, 넌 네. 공부해, 난 열심히 운동할 거야. 근데 지금은 1등부터 20등이 다 같이 공부해요. 한 문제로 두 문제로 1등과 꼴등의 차이가 결정됩니다. 네, 네. 이거는 다양성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다.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진짜 이렇게 한 도시에 모여서 다들 서울의 한복판에만 모여 살고 싶어 하니까 그래 그러면 여기만 개발해서 더 높이 살자 이런 선진국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참, 저는 재건축 모델을 다시 설계해야 돼요. 이 방식으로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지금은 당장 뭐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보세요. 여기서 재건축한 게 예를 들어서 30억 원 아파트가 2만 채가 공급됐을 때 그걸 다 누가 사줄 겁니까? 누가 사줄 거예요? 네. 정부가 그래서 지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정부가 사줄게. 그러면 정부의 빚은 엄청 증가하고 만약 그 집값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진짜 서브프라임이 올 수도 있다고요. 반대로 지역은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 지금 뭐 지역까지 내려갈 것도 없고 대도시도 물론 5대 도시도 마찬가지고 수도권 옆에 3기 신도시 한다는데 정부가 그렇게 그 서두르려고 해도 민간이 택지조차 잘 안 사서 미분양되는 택지들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렇죠. 가봤었는데. 그렇죠. 네. 그 민간이 왜 안 사겠어요? 공공택지 비교적 저렴한데. 그 지어봤자 안 팔리겠다 싶으니까 민간 건설사들이 안 사는 거거든요. 왜 안 팔릴까요? 재건축 때문이에요. 다 안으로만. 재건축돼서 거기 생길 텐데 정책을- 이 상기 신도시 만들어질 누가 때 사? 이걸 누가 살 거냐고요. 그 리스크를 누가 질 거냐고요. 아니 인구가 줄고 있는 거 너무 뻔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경쟁하게 될 텐데 그 외곽의 땅을 사서 공급을 하는 시기에 여기서 재건축이 막 올라오면 그리고 심지어 대출도 해준대. 그러면 여기에 이 아파트가 팔리겠냐고요. 이 근본적인 원이 전부 다 재건축에서 옵니다. 예를 들어 뭐 지방 소도시는 그냥 저희가 뭐 이야기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지방 대도시라도 네.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뭐 이런 대도시라도 좀 부동산 시장 지금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데 특히 중공업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데 이런 거 어떻게 억지로 이렇게 뭐 정부가 정책을 해서 경기를 부양할 수도 없고 수요가 워낙 떨어지고 있고 인구는 줄고 있고 건축비는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사회 교육 뭐 전부 다 연결돼 있는 건데.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네. 일단은 뭐 부동산 측면에서 보면 미분양난 원인은 분명하거든요. 수요가 말씀하신 것처럼 줄어서죠. 근데 수요가 왜 줄었냐면 수요 대비해서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가격을 낮추면 팔립니다. 그게 부동산의 본질이에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어서 주식처럼 폭락은 없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네. 떨어지면 그렇죠. 실수요자가 사게 돼요. 근데 이제 떨어뜨리기 싫으니까 건설사들이 자기 손해 내기 싫으니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버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부가 3천채 사줄게.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취득세, 양도세 감면해 줄게. 그래서 온통 협회 전문가들 다 달려들어서 지방 부동산 규제 완화해 준대요. 아니요. 먼저 가격을 낮추라고요. 저 오랫동안 건설 애널리스트였고 건설회사 다녔습니다. 네. 네. 건설회사는 맨날 그래요. 높게 분양가 써낸 다음에 아예 살려줄 거야. 10년 전, 20년 전 반복입니다. 근데 한 번도 개선되지 않아요. 건설사들은 건축비가 워낙 올라서 도저히 이 단가 아니고서는 사업 근데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는 입증이 되는 게 신규 사업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팔리니까 안 한 거지. 네. 건축비가 오르지 않고 있다고요. 왜 오릅니까? 지금 철근값하고 시멘트값 다 떨어졌는데. 아 건축비 어느 정도는 좀 내렸습니까? 유가가 지금 100달러 네. 해서 네. 네. 왜 건축비가 오른다고 얘기하냐고요. 음. 지금 일거리가 없어서 일용직 근로자분들도 노동자분들의 임금도 사실 오르지 않고 있다고요. 네. 네. 근데 왜 오르는 거예요? 왜 오르냐면 건설사들이 다른 데는 안 팔리니까 팔리는데 원가를 계속 분양가를 계속 올리기 때문이에요. 아 저 그게 궁금했어요. 예를 네. 들어
뭐 동아시아에서 좀 산다는 나라 중국까지 포함해서도 부동산 경기가 아주 안 좋은데 네. 어떻게 이렇게 모든 자재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계속 오른 다음에 안 내려갈까? 이게 수요가 없으면 좀 조금은 내릴 텐데. 아니 내린다니까요.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안 내릴 뿐이에요. 잘 보세요. 내릴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원가 계속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올려놔요. 안 팔려? 정부가 사줘. 정부가 사주는 것도 그 분양가를 사주는 게 아니고 이제 건설 원가로 사주는 건데. 아니 건설사 입장에서 손해 볼 건 없죠. 그렇죠. 네. 이자는 좀 손해 보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분양가를 올려놓은 다음에 안 팔려요? 그럼 할인 분양하면 할인 분양만은 폭이 커질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속게 돼요. 소비자는. 저거 30% 할인한데 네. 원래 높았다고요. 백화점에서 물건 그렇게 팔지 않습니까? 그걸 아파트에서 이렇게 팔고 있다고요. 장사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장사를 하게 내버려 두라고요. 근데 왜 정부가 나서냐고요. 장사를 하고 있는데. 나면 안 팔리면 정부가 팔아줍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온 말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익의 사유와 그리고 손실을 나면 그것을 이제 공공화하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하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3기 신도시를 개발하잖아요. 그럼 공공이 택지 개발을 다 하고 수용까지 합니다. 네. 강제로요. 그래서 그 토지 수용을 다 해서 고스란히 건설사한테 팔아요. 그럼 건설사가 거기서 영업이익을 몇 프로 보시는지 아십니까? 무려 많을 때는 30% 이상씩 내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일들이 네. 대한민국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아무도 개혁하려고 하지 않아요. 꽁꽁 얼어붙은 지방의 부동산 시장 문제점과 구조적인 문제를 좀 논의해 봤는데 사실 지금까지 나온 여야의 부동산 정책들을 보면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고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의 정책을 꼭 따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이렇게 그때 당시는 뭐 규제로 상징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이 안 나와서 네, 네.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힘들지만 일단 재건축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재명 캠프에서. 네. 그렇죠. 이제는 규제 완화는 전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까처럼 민간의 이익을 늘려주기 위한 규제 완화가 있겠고 네. 아니면 규제 완화는 똑같이 하는데 그 규제 완화 부분을 공공이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규제 완화해 주다니까 많은 지금 멀론이라든지 전문가들은 그럼 민간한테 다 주겠네라고 해석하는데 저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아까처럼 용적률을 올려줄게요. 올려주는데 그거를 이제 공공이 가져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럼 그런 방안을 쓰면 그것도 재건축 규제 완화지만 일종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지켜보자. 저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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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시장이 너무 꼬여서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집값이 너무 올라서 시장 실패를 했던 원인 우리가 사실은 여러 번 짚어봤지만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때는 이 대표 보시기에는 그때 이런 부분들이 잘못돼서 저는 집값이 오른 것도 있지만 가계부채 늘어나 버린 부분이 결정적 패인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정권도 뺏겼는데 어떤 부분이 제일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또 다음에 뭐 정권 잡는 분들이 그걸 또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개별 정책을 얘기하면 뭐 한도 끝도 없고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원칙의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그동안 모든 부동산 정책이.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의 원칙은 두 가지여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관성이에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이 없었어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종부세를 막 올려놓는다고 해놓고 나와 보니까 별거 아닌 종이호랑이 예를 들어서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한다고 막 하는데 사실은 임대사업자 오히려 양성화하는 네. 이런 네. 방향성. 그러니까 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이 나오고 그걸 계속 유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일관성을 계속 해쳤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시장에 참여하는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나 다주택자나 정책을 믿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이에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이게 시장이란 말이죠. 마켓이요.
계속 뭐 부동산 시장에 맡겨놓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시장의 속성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시장의 참여자들은 인센티브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채찍으로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과거의 부동산 정책들은 전부 다 채찍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 올라? 그럼 세금 올려. 보유세 올려. 그것도 제대로 올리지도 않았지만 그러면서 사실은 시장의 참여자들의 행동을 제약했다는 거죠. 제가 비유하는 게 뭐냐면 나그네 옷 벗기기입니다. 바람으로는 절대 나그네 옷을 벗길 수 없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그 주체들을 인센티브로 끌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주택자를 줄이기 위해서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올리서는 안 됩니다. 1주택자의 인센티브를 올리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다주택자를 원하지 않게 돼요. 그죠? 네. 네. 그러면서 1주택 갖는 게 좋은 거네. 그럼 집 사는 사람들이 1주택을 더 선호하게 되고 1주택자가 확산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이 옮겨가. 그럼 인센티브가 생긴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수요를 강제하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을 밀지 말라는 거예요. 끌어와야죠. 그게 지속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자꾸 지방을 살리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지방의 투자 수요를 부추기잖아요. 그럼 또 버블을 만들고 또 변동폭이 커지게 돼요. 근데 인센티브로 움직이게 되면 근원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실수요가 되죠. 가수요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지방에 투자가 많이 해. 그럼 자연스럽게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아까 시골집 같은 거요. 시골집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거기를 개조할 때 지원해 줘요. 개조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에어비앤비로 한번 해봐. 이런 인센티브도 주고 지방에. 네. 그런 네. 인센티브로 해서 수요를 끌어당기는 걸 해야죠. 근데 우리는 규제를 통해서 자꾸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장기적으로 문제 해결이 또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전 근본적으로 문제의식을 바꿔야 돼요. 이건 뭐냐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는 세상을 투자로 보거든요. 투자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하는데 야 주식 무조건 사라고 삽니까? 그렇죠. 네. 돈이 될 것 같을 때 사죠. 전 주식 애널리스트였잖아요. 그래서 전 세상을 투자로 봐요. 제가 지금 강남 부동산을 안 좋게 보는 이유는 지금 사서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도 사실은 투자 관점으로 해석해라. 그러면 인센티브에 대한 이해가 빨라질 거예요. 네. 네. 근데 온통 규제야. 규제 풀어줬다가 또 강화했다가. 얼마 전에 제가 무슨 자리에서 들었더니 성수동은 신축을 할 때 성수동의 가장 핵심이 빨간 벽돌 노후 공장이라는 이미지라는 거예요. 네. 그건데 묘하게 그 새로운 문화와 맞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성수동만의 그 매력이 거기 있는데 신축할 때 빨간 벽돌은 얼마를 쓰던 구에서 공짜로 주더군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빨간 벽돌 골목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싱가포르 가보시면 그 엄청 고층 빌딩들 사이에 노란 집들, 낮은 집들이 있어요. 그게 싱가포르의 한옥 같은 거거든요. 오래된 집들. 네. 그런데 인센티브를 주니까 보존이 되고. 근데 우리나라 지금 예를 들어서 북촌이나 이런 데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그래서 거주민들만 너무 힘든 거예요. 관광객들 와서 규제만 잔뜩 있죠. 맨날 네. 규제만 있죠. 네. 야, 못 올려. 1층으로 이거 못 없으면 올리죠. 신고해야 네. 돼. 아니 인센티브를 줘야 유지를 하죠. 물론 뭐 수리하고 이런 데 지원책이 있긴 한데 인센티브가 줘야죠. 네. 그래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그동안 우리나라가 GDP가 예를 들어서 2만 달러 이하일 때는 규제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3만 달러가 올라가고 4만 네. 달러를 보는 입장에서 이제 사람들을 그리고 경제 정책을 부동산 정책을 인센티브로 움직여야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과거의 진보 정부처럼 보수 정부 때보다 진보 정부 때 항상 집값이 오르더라. 또 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이기면 집값이 또 올라갈 것이다. 이 예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단이라고 말해서 예단했네. 네. 과거에 이제 그래 왔으니까 흥미롭게도 진보 정부가 정권을 잡을 때 진보당의 그러니까 진보 정권이 그러니까 정권을 잡을 때 집값이 올랐으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부동산 시장을 규제로 때려잡으려고 하니까 집값이 오히려 올랐다라가 이제 보수 진영의 컨센서스거든요. 근데 그거는 상관관계가 있을 뿐이지 인과관계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의도에 있는데 여의도에 봄이 와서 벚꽃이 펴서 사람이 많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 야 사람이 많이 오니까 벚꽃이 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네.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새로운 정부의 부동산을 예상할 때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일을 했느냐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 차원에서 이 그래프가 굉장히 흥미로운 그래프인데 네. 2023년도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크게 하락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무려 56조 원에 달하는 정책 대출을 시장에 쏟아내요. 보금자리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마중물이 돼서 2024년도에 야 이러면 집값 올라? 그래서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했고 정책 대출이 지속됩니다. 결국 유동성의 힘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면서 정부가 집값을 절대 빠뜨리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일종의 절박감이 이런 정책 대출로 표현된 건데 과연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느냐? 저는 가능성 좀 낮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줄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오히려 그러니까 전망을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역대 정권 진보나 보수를 떠나서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 때 2014년에 이제 LTV 풀면서 그때 왜 한겨울에 뭐 한여름에 뭐 두꺼운 외투 입고 있다요. 최경환 부총리가 그랬었던 거예요. 두꺼운 뭐 입고 있다 그랬었는데. 근데 그때도 사실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집값을 폭등시키려고 했겠습니까? 거래가 너무 안 되고 사람들이 다 하우스푸어 4년 5년째 집 거래가 너무 안 되고 집값은 너무 내려가니까 건설 경기 너무 안 좋고 해서 약간 마중물을 준 거였거든요. 마찬가지로 다음 정부도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방향성을 잡을 텐데 이거 갑자기 식어버리고 갑자기 튀어버리고 저 때도 저는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설마 시장 망가져라고 그랬겠습니까? 아, 야, 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야, 이 둔촌주공원 살려야 돼. 최소한 서울은 분양이 돼야 돼. 지방은 지금 얼고 있잖아. 그랬는데 그게 마중물이 아니고 그냥 끓는 물이 돼버린 게 아닌가. 그러면 그걸 분명히 나중에 알았거든요. 그러면 걷어들였어야죠. 근데 또 여기다 대고 신생아 대출을 쏟아내요. 또 했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의도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다시 시장이 이제는 위축되잖아요. 그러니까 토호제를 해제해 버립니다. 또 토호제가 잘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지분용 모기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 의도가 있다. 집값이 조금이라도 내리려 그러면 견디지 못한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처럼 선한 의지를 갖고 했는데 결과가 틀렸으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석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건 의도를 가진 게 크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남 집값이 폭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우려스러운 겁니다. 네. 강남 집값은 절대 안 내려. 이런 형님이 한 분 계세요. 몇 년 전까지 저한테 삼성전자 주식은 절대 안 내려 그러셨는데 저한테 엔비디아 주가는 절대 안 내려 이런 거죠. 뭐. 모르죠.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예. 예. 그 시장 가격을 전망하는 건 저희가 이제 뭐 정치인들의 마음, 관료들의 속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장에 쫓아다니는 정책은 이제 그만. 그리고 일관성과 그리고 인센티브를 어떻게 시장을 끌어당길 거냐. 밀려고 하지 말고 이 원칙을 갖고 부동산 정책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뭐냐면 부동산 정책을 회피하면 안 돼요. 부동산 정책만 되면 욕먹고 부동산만 얘기하면 표 떨어지고 이러니까 부동산 얘기를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아니요. 대한민국의 경제, 가계, 주식시장, 자산시장 모두 다 부동산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개혁 없이는 절대 대한민국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이 문제를 직면해야 된다. 네. 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신과대와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